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간히 오셔서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교수님이죠. 바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뉴스는 험악한데 뒤에서 우리 몰래 뭔가 악수하려는 것을 짝짝꿍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반도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되게 흥미로웠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야 마이크론 보안에 위험 있어 사용하지 마 막 이런 명령을 내렸었던 게 이거 어떤 현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론 반도체를 한 중국 전체 수입량의 한 10% 네. 정도 되고요. 그 중국 시장에서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대립을 추구하지 않을 거고 냉전 추구하지 않을 거고 디커플링 안 하겠다. 네. 말로는. 네. 그렇게 하면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찰기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이제 맞아요. 블링컨이 방문하려다 못했고 사실은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내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대선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중국과 이제 해빙 관계를 나름대로는 네. 갈등은 하지만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먼저 던진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다. 거절했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국방장관 회담도 거절하고. 이건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계속 뭐 관세라든지 통상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물론 이제 중국의 대응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압박 이상의 대응은 잘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는 데 대해서 직접 반도체로 응수한 게 처음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좀 어떤 그런 식으로 안 했죠. 그 전에는 말로만 하고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했었고 반도체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뭐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급망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참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우리도 강력하게 처음으로 반도체 공격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대응 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갈등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중국이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마이크론 제품 반도체를 사서 주로 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금 네. 납세하는 그 소위 메커니즘을 만드는 반도체 납세 시스템을 꾸리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로 많이 쓰이고 마이크론의 D램이 네,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세금 거둘 때 쓰는 일종의 그 세금 시스템 네네.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많이 써요? 거기 많이 쓰이고 감시 체제에 많이 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하이테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대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네. 또는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숨어 있는 거는 중국이 4월 26일에 네. 이제 원래 그 중국도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개정을 2014년에 한번 했다가 올해 4월 26일에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그 반간첩법 개정안을 개정을 하면서 중국이 얘기했던 건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계속 썼던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이 마이크론 거 규제하면서 딱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보안상의 이유, 네. 안보를 해칠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다 당신의 한 말은 국가 이익과 네네. 안보에 위해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중국과의
과 관계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국가 안보 이익에 네. 뭐 위배된다 이런 게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법제화를 하고 나름대로 대항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움직인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카드로 쓰려고 우선 던진 게 아닌가 미국과 카드로 쓰기에는 실제로 그 국영 기관들은 구매를 못하게 막았으니 네네. 어 그러니까 네. 막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막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일부 소통이 네네.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히토류 그 수출 통제를 또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그거를 그 카드를 또 쓰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히토류도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상태. 예, 아직까지는 아직은 말로입니다. 그쵸. 아직은 네. 말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의 뭔가 이제 소통 분위기, 네네. 해빙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선점 효과나 네. 이런 걸 또 좀 약간 노리는 게 아니냐. 특히 그 블링컨 장관이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디커플링을 얘기했다가 원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회담하면서 썼던 게 리스킹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블링컨이 디리스킹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디커플링을 해서 떨어지겠다는 게 아니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도 네.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데가 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런 이제 그쵸.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사실 던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네.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그거를 또 그냥 받아들이기는 그러하니 그런 점에서 약간 밀당성을 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런 볼 수 거네요. 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대신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초빙을 한다든지 기업인들을 중국으로 계속 모셔와서 그렇죠. 환대를 하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그 외무장관 만났었고요. 그 상무장관까지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그거 엄청 환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오. 극단 충돌로 가는 거를 사실 피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만큼 경제 재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올 봄부터 계속 그랬지만 결국은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치가 돼야 되고 네네. 그런 해외 자본들은 주로 하이테크 분야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처음으로 20%가 넘은 청년 실업률. 이 네. 청년 실업률은 매우 구조적인 겁니다. 이 주로 대졸자라든지 이런 이제 고학력자들이 지금 취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고학력자들이 일반 노동 집약 생산 라인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그 하이테크 기술 산업들이 들어와야 네. 거기에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중국 경제가 그걸 못 거둔다면 중국의 효용성이라는 네네. 거 이런 데 대해서 중국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중국을 강력하게 외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소집단주의와 미국의 대중 압박 네네.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서방 세계라든지 이런 데와 경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네. 이 경제 부분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이중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미국에서 한국에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너희가 반도체를 채우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무슨 수를 써서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양날의 칼 네, 같은 건데요. 사실은 미국은
지금까지 대중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미국이 생각하는 효과를 잘 못 거뒀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우회로가 다 뚫려 있었다는 네, 거죠. 네. 직접 안 되면 네.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제재 같은 것들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 네. 그거는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우회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사실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이걸 하면 미국의 대중 압박은 실패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을 중국이 끌어들이면 미국의 대중 압박을 네. 돌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상당히 우리한테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통상교섭본부거나 우리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국이 거기 메꿔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양측이 한국을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어떤 예를 말씀이세요?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 그 공장이 네네. 반도체 공장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10년 안에 5% 증산밖에 안 된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 증산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게 충분히 그런 그 딜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올려주면은 대한민국 기업도 생존을 해야 되고 네. 그러나 그게 표신하게 하면 또 미국의 그렇죠. 압박을 대단히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나지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네네.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다. 왜 양측이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좀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뭐였었냐면 화이트리스트 제재가 되고 나서 이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덴마크로부터의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덴마크가 포토레지스트를 잘하나 봤더니 덴마크에 일본 합작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직접 넘어면 안 되니까 일본에서 덴마크 거쳐서 이게 오는 그런 방식을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우회적으로 네. 반도체는 그런 건 안 돼요? 아주 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반도체는 그런 공급망이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9개 나라가 연결이 네. 돼 있거든요. 네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 상호 감시 체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건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고 그런 방법보다는 네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에 관한 건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가 사실은 마이크론에 대한 이런 그 논쟁이나 그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일본이 5월 23일 날 23개 품목에 대해서 네. 7월 23일부터 이제 그 수출 규제, 그 네네. 완전히 규제는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는 일종 제한이죠. 네네. 이걸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더 아픈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범용 반도체는 만들고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28나노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가 3나노, 네네. 2나노, 네. 그다음에 TSMC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20나노급에서 이제 범용 반도체가 그렇죠.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재와 부품이 안 들어오면 그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 결국은 일본도 미국과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있다가 네덜란드의 ASML까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네네. 그 20나노급 이상의 반도체 제조 자체도 어려워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걸 중국도 끝없이 파국으로 몰고 가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것들을 네. 그런 물론 이제 그거가 어떤 뭐 빌미라든지 네네. 미끼로 쓴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지만 그런 상호 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어떤 협상 카드로 쓰기 네. 위한 작업들이 지금 일종의, 계속 네. 이어지고 있다.
그러네.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사실 한국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실 어깨에 딱 그 목 단단히 세우고 가도 되는 기술이잖아요. 기술력이잖아요. 기술은 그런데 미국의 소재와 네. 부품, 네. 원천 장비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파는 건 둘째치고 제조에 문제가 생긴단 네네. 말이죠. 네. 중국은 지금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파느냐 못 파느냐의 문제고 미국과 문제가 생기면 제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주력 업체 공장이 거의 뭐 40%를 생산하는 업체 네네. 공장이 지금 중국에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네. 사실은 미국한테도 결정적으로 자신들 편에 완전히 서서 움직인다라는 보장이 없는 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시 공장이나 이런 공장에서 그렇죠. 미국 장비 들여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못하게 하면 니네 장비 못 파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을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가면 네네. 결론이 안 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게 없으면 안 되는 미국이 볼 때도 중국이 볼 때도 한국 게 없으면 안 되는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게 제1의 방법이죠. 네네. 어떤 형태로든 네네. 간에. 그러면 안 팔고 싶어도 저 최고급 첨단 기술을 한국만 생산할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걸 생산 못하게 하면 아무도 생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초기술 격차력을 우선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포인트고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과 중국과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네. 이런 게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DDR5랑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되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핵심이 그게 되겠네요. 사실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무슨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네. 그런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운드리라서 이제 우리보다 그런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디램을 생산하고 막 이런 거고 저기는 이제 주문을 받아서 제조하는 네네. 거니까 덜하지만 똑같습니다. 이 사실은 그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형태가 그 거기는 중국과 적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 탁 달라붙는 게 우리보다는 편하죠. 그쵸? 그러나 네. 대만의 경제도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지금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협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따로 가는 것처럼 지금 네.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면 보면은 뭐 경쟁 구도만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얘기도 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은 2나노, 1.8나노 양산 네네.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대만은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생존의 차원에서 네. 기술 발전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로 인한 수출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근데 그걸 그래도 좀 메워주고 있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K-팝 같은 K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다 네, 주고 네, 있는 네. 상태니까요. 근데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블랙핑크가 이제 마카오에서 공연한 이후에 마카오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썼던 게 중국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 크다고 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한한령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지금 우리 한알령이라는 거는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사드는 현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내린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한알령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협력 강화라든지 이거는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이 훨씬 안보적 차원이 강한 거라서 한알령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카오에서 공연했고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중국은 마카오라는 게 중국 특별행정구의 네네. 하나고 네. 거기서 공연했으니까 마카오에 감사하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네티즌들의 과도한 애국주의의 어떤 형태를 띈 반발이거든요. 중국 정부는 어떨 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를 합니다. 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지난번에 정영화 씨 사건도 그렇고 방송 취소됐던 취소되고 사건이요?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뭐 직접적으로 하라 마라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이 중국 정부가 저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밑에 단위들이 네. 이 대목에 정부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한테 좋을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미리 네. 좀 이제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거고 그런 게 중국에서는 의미가 있죠. 저기가 무서워서 저러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네. 네.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여론전이고 심리전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현상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애초에 그러니까 좀 미리 지레 겁먹고 이러는 일들을 벌였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그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는 이유가 예전에 롯데마트 중국에서 철수할 때도 그때 소방법 위반했다고 문 그렇죠. 계속 닫아뒀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한령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뭔가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자꾸 막아버리니까 못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한알령을 하면 그건 중국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이 한국을 중국도 좀 그 중간자적인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각구조에서 특히 한미일 삼각안보구조에서 협력구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네. 한국을 좀 당겨야겠다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중국 편이 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네네. 이미 선언을 했고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한류 일부 컨텐츠를 작년에 네. 그 오문희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몇 개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한류 컨텐츠 개봉한 걸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네. 그것도 약간 또 심기를 자극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4월 12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를 방문했습니다. 그 수많은 외자 기업 맞아요. 중에 네, 기억나요. 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인터뷰가 그때 또 나갔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응 없이 물론 이제 녹화는 그 전에 한 거죠 인터뷰는. 네네. 그런데도 그게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또 뒤로 한 발 물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을 그냥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뭔가를 연결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중국의 아태 국장이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네네. 먼저 방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태 국장이. 그래 와서 뭐 험한 얘기를 하고 갔다 뭐 좀 확인되지 않은 네네. 얘기들이지만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조치들이라는 게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그런 면에서 같이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나오면 네. 이게 한쪽 눈을 좀 슬쩍 감아주면서 그런 것도 받아주고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네네. 나라라고 그럼요. 다른 나라보다 더 그런 절박함이 많잖아요. 네네.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미국이 발표하고 한 20개 나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한국판 인태 전략 보고서를 네.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했는데
그 20개 보고서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라는 걸 썼어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그럼요.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많기 때문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걸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며칠 전에 IPF가 이제 처음으로 네. 이제 출범 그 협의가 이제 성공을 해서 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에 관한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인도퍼시픽 뭐 이코노믹 어쨌든 그 큰 틀을 네네. 한다 공급망 협의인데 그 14개 나라가 회원국인데요. 놀라웠게도 10개국이 중국이 제일 무역 파트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뭐 누가 뭐 한다고 그래서 될 게 아니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중국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꼭 그게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중국도 그런 규범을 따르면서 무턱대고 한한령 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바깥으로 차내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서는 협력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아무리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리스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건 좋은데 미국과 중국이 악수를 할 경우도 생각을 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잘못하면 둘 다에게 등을 돌릴 수 이상해질 있는 수 상황이 있잖아요. 나올 수 그러니까 있죠. 뭐 경제와 안보가 분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핵 위협에 항상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협력은 안보 쪽으로 끌고 가면서 경제 부분은 물론 경제 안보라는 큰 또 틀이 있습니다. G7회의에서 경제 안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면서 이제 중국 이외의 공급망, 중국에 기대지 않는 공급망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그거를 미국의 소다자주의 편가르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중국이 그걸 마냥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차제에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감지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중국도 아이디어를 내고 중국도 접근을 하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이용을 하는 뭐 이런 좀 전략과 기지를 발휘해야죠. 그런 건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마 굉장히 오래 길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이쪽에도 조금씩 주고 저쪽에도 조금씩 공급하고 하면서 우리의 이득을 좀 챙겨가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 효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실제 경제가 좀 부양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중국의 모든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중국은 그 스스로도 네. 하반기가 가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한다. 네네. 6월 달에 뭐 한 주에 6,500만 명 정도 나오는 제2의 코로나가 올 거다. 지금 자신들이 얘기하는 1차 코로나의 소위 면역률이 뭐 82%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또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6월, 7월 정점을 찍고 9월쯤 가면 조금 낮이지 않겠느냐라고 중국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이 1, 4분기 지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7.9%입니다. 이게 수입 증가율이 없다라는 거는 경기가 뭐가 들어와서 만들어야 네네. 되는데 네. 수출은 있는 거를 하면 되지만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하긴 그러니까 하겠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팔면 되지만 새로운 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아무리 리오프닝을 강조를 해도 네. 되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 이 9월 이후가 돼야 조금씩 기지개를 펴지 않겠느냐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추려고 중국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가 많이 팔고 그러려고 그래도
상대방의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경기라는 게. 그래서 빨리 중국이 일정 부분 중국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는 추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일부 물론 이제 모든 품목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미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중국이 대체제를 개발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 수출의 70~80%가 중간재였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 중간재 효용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팬데믹 시대가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중국 시장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일단은 해야 되고 사실은 20년 전에 대중국 무역 수출입 품목과 팬데믹 전에 그리고 요즘에 수출입 품목을 비교를 해보면 10대 수출입 품목 중에 5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놔둬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정 기간을 겪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지는 우리 또 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애를 써야 될 거고 중국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 회복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중앙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인대 열리기 전에 지방 정부마다 다 발표를 합니다. 우리 성은 올해 뭐 이거를 하겠다. 네네. 그런데 보면 꼭 최첨단 하이테크가 아니더라도 각 지방 정부가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이 1차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어 큰 틀에 어떤 것 좀 보고 뭐 계세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지역에 뭐 특정 네네. 산업인데 그게 하이테크 산업은 아니고 네네. 중간 단계 산업인데 중국이 잘 못하는 것들이 있고 한국이 분명한 우위를 갖고 있는 네네.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 간의 그런 찾아보는 교류. 그러면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큰 틀을 조금 피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센카쿠 열도 때문에 뭐 대치한 지가 10년이 네네. 넘었는데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역량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농업 기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강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각 지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면 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돈의 흐름이라 그럴까 이런 네네. 부분도 충분히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중국은 끝났다 아니다 네네. 이런 거보다는 중국이란 거대 국가가 뭐 31개 나라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그러네요. 드네요. 그러니까 막 올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뛰어넘을 거다고 하면서 이제 뭐 마치 중국과는 손절하고 인도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농업 기술 수출한다.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저도 문득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만 분명 그런 데서 좀 돌파구를 찾는 그렇죠. 것도 농업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는 많이 하잖아요. 네. 쌀도 그렇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장목 재배 뭐 이전에 뭐 북한의 옥수수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국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특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의 성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많은 소위 이 협의단,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든지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데서 좀 찾아서 매칭을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일정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중간 기술력 이순에
관리 능력과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께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시장 가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찾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좀 긴 시간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기 댓글창을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느라고 댓글창 못 봤는데 댓글창 반응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네네. 자리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